저는 흑석동에 사는 50대 후반으로 퇴직한 지 만 4년 된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생활용품부터 가전제품까지 의식주에 관한 모든 제품을 제조, 유통, 수출하는 소위 말해 글로벌 기업이었지요. 그곳에서 제가 주로 한 업무는 마케팅이었습니다. 입사 초창기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과장 시절에 학교 선배였던 마케팅 팀장의 연줄로 본격적으로 홍보장이가 되었고 그 끝에 마케팅 담당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마케팅 업무를 선호하는데요. 그건 소위 말해 끝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사용이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고 회사 어느 부서도 마케팅팀 도움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내 조직 중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마케팅팀 하는 일이 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대박나면 그게 기획자 능력이지 마케팅 담당자 능력이냐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마케팅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쯤이야 거들떠도 안 봅니다. 부러우면 지들이 마케팅 하라 그래. 뭐 이런 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한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던 저 역시 퇴직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너가 콕 찍어 외국계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마케터를 영입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었지요. 제 추측으로는 코로나 시기에 저희 부서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산업체계가 급변했지요. 마케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스타며 블로그며 사람들이 컴퓨터만 끼고 살다 보니 기존의 홍보 방식은 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개인적으로 SNS 하는 거 눈치 주지 않습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도 그랬습니다. 회사 공식 계정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라 치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는 통에 저는 아예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쪼물딱거리긴 했지만 가끔 술자리 사진이나 올렸던 실력 가지고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웠지요. 반대로 저희 오너분께서는 오래전부터 SNS 인싸셨습니다. 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보시는 것도 좋아하셨지요. 워낙 그쪽의 전문가시다 보니 아마도 시대의 흐름을 앞서 나가지 못하는 마케팅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늦게 결혼했습니다. 30대 후반에 했으니까 우리 세대로 보면 거의 막차를 탄 셈이지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던 여자친구와 근 10년을 사귀다 헤어진 후에 사람을 잘 못 만나겠더라고요. 특별히 그 친구를 못 잊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아예 없어지더군요. 그때만 해도 30만 넘으면 노총각이라고 불리었던 시기라 선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왔거나 뭔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대학 동창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 이제 겨우 중학생입니다. 저랑 9살 차이 나는 와이프는 딸아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씁니다. 학교며 학원이며 딸아이가 가는 곳은 다 따라다니고 어디 가서 몸이라도 상해 올까봐 걱정을 한아름 달고 삽니다.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 퇴직 통보 받을 때 딸아이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대학교까지 마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근심이 태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흑석동 아파트는 몇 년 전에 새로 지어진 재개발 단지입니다. 흑석동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였는데 살다 보니 번듯한 아파트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동네가 정말 싫었습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아 집까지 가려면 큰 길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언덕배기에 있는 학고방 같은 집도 참 낡고 허름했습니다. 골목도 좁아 터져서 통돌이 세탁기라도 새거로 들여놀라치면 작업자분들이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눈이라도 오면 더 가관이었지요. 제설차가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니긴 했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오가며 미끄러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랬던 그 집이 이제는 저에게 있어 유일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막 지어졌을 몇 년 전에는 아파트 값이 근처 방배동보다 비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축하해주며 난리였는데 아쉽게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네요. 근근히 버티고 있긴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어 매달 2, 30만 원씩 나오는 관리비도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와이프랑 저 달랑 두 식구라면야 어딜 가도 상관없겠지만 딸아이 학교가 걸려 있으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늦둥이 딸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아빠로서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후에 저는 재취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현직에서 알고 지냈던 거래처 이사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함께 하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주는 따로 있고 본인은 영업이사를 할 거니 저에게 마케팅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주라는 사람은 이미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국내 기업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을 세운 지 30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이 망하지 않고 쭉 성장한 거 보니 신뢰감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맡을 역할은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고 홍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기존의 다른 기업체 OEM 납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자기 브랜드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컨셉을 잡고 홍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 역할을 제가 해줬으면 했던 거였죠. 제시하는 조건도 꽤 괜찮았습니다. 보수는 월 450만 원의 차량 지원, 다음 해 지분의 10%를 준다고 하더군요. 급여로 매달 목돈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분을 받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키운 뒤에 오래 남아있게 된다면 노후가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번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일도 그동안 해왔던 일에 비하면 훨씬 수월한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공장 기반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랜드 사업하는 회사들이 망하는 이유가 대부분 자체 공장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은데 일단 생산력을 갖췄으니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서로 원한다는 의사는 확인됐으니 마지막으로 사장을 만나 최종 확인하는 순서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며칠 뒤 사장을 만나는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이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나이가 30이 안 돼 보였거든요. 알고 보니 그 공장은 저를 만나러 나온 사장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 아버지에게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승낙을 했던 거였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일이야 하면 그만이지만 30도 안 되는 친구를 사장으로 모시고 제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우선은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상무님이시죠? 받아보니 목소리가 70은 될 듯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며칠 전에 제가 만난 사장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더군요.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아직 철부지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점잖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순간 그런 분이 뒤에 계시다면 해볼만 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딸아이를 40 넘어 얻은 터라 그분 입장에서 어린 막내 아들이 얼마나 걱정되실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0대 사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보면 딱 신입사원 또래의 사장님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예우했고 사장도 저를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제 딴에는 제 입에서 혹시나 반말이 나올까봐 엄청 신경 썼고 사장은 사장대로 사소한 일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며 저를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조심하다 보니 부딪힐 일이 없었지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몇 명 안 되지만 모두가 발벗고 나선 탓에 의기투합한 지 5개월 만에 브랜드 이름 등록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당장 납품만 하면 되는 상태까지 진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거 정말 쉽지 않더군요. 가장 중요한 유통망을 뚫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장이 하고 싶어하는 와디즈 펀딩을 하고 나자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와디즈에서 판매한 1,000만 원 매출도 동네방네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강매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사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제품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팔 곳이 없으니 서로 눈치 보기 일쑤였고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사장이 가끔 저에게 어디다 갖다 팔 거냐고 한마디 하면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마케팅 이사고 영업이사는 따로 있는데 저만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바이럴 마케팅에 필요한 몇백만 원 비용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는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듯하니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사님, 잠시 저 좀 보시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사장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영문을 몰라 따라 들어가니 한마디를 더 하더군요. 이사님이 영업 좀 해오세요. 사장은 저더러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가서 제품 영업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면서 빨리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약속을 받은 게 딱 하나였거든요. 예전 회사에 가서 손 벌리지 않게 한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퇴직한 선배들이 회사에 찾아와 기웃거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서 미리 못을 박아둔 건데 언제 그랬냐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일만은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에게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순간 사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기분이 나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길이나 터주자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사님, 잠시 봬요. 사장이 또다시 저를 회의실로 부르더군요. 왠지 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말 한마디 할 틈도 안 주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책상 위에 툭 올려두는데 흰 봉투에 담긴 것이 돈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나가라는 말인가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사장이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바로 드는 생각이 어차피 사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왔을 테니 매달려봤자 소용도 없고 추하게 굴어서도 안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가 물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사장의 말은 이랬습니다. 더 끌 필요 있나요? 지금 나가도 되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치욕스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울컥하는 감정도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겠다는 말 이외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 춥나? 회의실에서 나와 제 눈치를 살피는 여사원에게 제가 한 말입니다. 밖이 아무리 춥다 한들 제 마음보다야 추울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직 후 처음 들어간 회사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전해 들은 바로는 그 봉투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약속했던 지분은 고사하고 8개월의 시간을 100만 원으로 매듭지려고 했던 사장 때문에 한동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